오늘 새벽 수도권 등에 내린 폭설로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정체도 극심했는데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눈은 퇴근길에 다시 내리기 시작해 퇴근길 혼잡도 우려됩니다. 지난해 세계 교육 증대와 반도체 수출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764억 1천만 달러로 21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8개월 만에 최소로 축소됐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정상회담 준비팀을 베트남에 파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새 당권주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보수 대통합 방안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한 2차 현장 감식이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켓 연료 추진체의 폭발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 있는 점포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점포 3개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금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눈 날림 현상만 있을 거란 기상청 예보만 믿다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당황한 분들 많으시죠? 오늘 새벽부터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린 기습적인 눈으로 주요 도로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사고 여파까지 겹치면서 출근길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태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출근 시간은 지났고 지금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교통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네, 새벽부터 내린 눈 때문에 출근길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한때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기습적인 눈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차들은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아슬아슬 거북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 전체 차량 운행 속도는 여전히 시속 20km 정도인 상황입니다. 눈길 사고가 잇따르며 정체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에는 양화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 중간 지점에서 SUV 차량과 버스, 택시가 잇따라 부딪히며 2명이 다쳤습니다. 아침 8시 20분에는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는 등 한꺼번에 많게는 10여 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현재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사고 처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소통은 원활하지 않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눈에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으로 시민들이 몰리면서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또다시 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눈 상황 또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는데 퇴근길에 다시 주의를 좀 해야겠군요. 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한방 눈이 쏟아졌죠. 지금은 눈이 대부분 그쳤습니다. 30분 전 경기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도 해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도로 곳곳에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 있고 또 이면 도로나 상가는 눈이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운전과 보행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을 살펴보면 동두천 생연동에 5.5cm의 가장 많은 눈이 왔고요. 철원 갈망읍에 4cm, 서울도 2.4cm의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 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부터 또 다른 눈구름이 유입되겠는데요. 앞으로 서해 섬 지역에는 최고 8cm,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과 경기 북부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흐린 날씨에 눈까지 내리면서 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도, 광주 7도, 대구 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출퇴근길 기습적인 눈에 교통이 비상, 또 낙상 사고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되도록 차량은 운전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는 보폭을 절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네, 이런 수도권의 기습눈을 기상청은 제대로 예보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시작된 새벽에 예보를 수정했는데 수정 예보마저 틀려서 실황 중계도 실패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실황 중계도 못하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 상황인데 기상청 예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네,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기상청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내릴지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는데요. 기상청은 어젯밤 예보에서 오늘 아침 수도권에 눈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보를 했습니다. 눈날림이란 눈이 내리기는 하지만 쌓이지는 않아 적설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새벽부터 눈이 내리고 쌓이기 시작하자 기상청은 오늘 새벽 1시와 4시 기상정보와 오늘 오전 5시 정식 예보에서 서울에 1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를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보도 틀렸습니다. 예상보다 눈발이 굵어지고 적설량이 1cm를 넘어가자 2시간 뒤인 7시에 예보를 1에서 3cm로 한 번 더 바꿉니다. 급기야 오늘 오전 9시 이후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도 철원 지역에 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까지 발표합니다. 예보가 아닌 실황 중계에도 실패한 셈이 된 겁니다. 기상청의 눈 오보는 하루 전에도 있었습니다. 영동 지방에 최고 15cm의 폭설을 예보하고 대설 예비 특보까지 발령했지만 실제 내린 눈은 5c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딴 눈 오보에 출근길 교통대란까지 겹치면서 기상청 예보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네, 지금 자막으로 보고 계신 속보 한 가지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7년여 만에 다시 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들어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자, 서울고등법원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이 음주를 일삼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겠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간암 등 질환을 이유로 풀려났지만 보석 기간 중에 음주와 흡연으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회장은 7년 8개월 만에 재구속됐고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는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과 관련해서 이종명 의원 제명 결정을 내렸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 속에 후폭풍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여야 4당 의원 140여 명이 공동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도 열리는데요. 자, 공조를 더 강화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이 어제 그 징계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금 민주당과 야3당 강경 대응 기조 풀지 않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돌아온 이해찬 대표는 어떻게 1980년 광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며 그런 짓은 죄라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 정보 대부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는데 구글이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1시간 전부터는 여야 4당 의원 140여 명이 공동 주최하는 긴급 토론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당헌 당규를 변명 삼아 징계를 유예한 건 한국당다운 조치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커다란 표상인 5.18 민주화 운동을 정면 부정하는 것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헌 당규를 무시하고 즉시 징계하라고 요구하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절차를 미룬 것일 뿐 김진태, 김순례 의원이 설령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당윤리위원회는 당원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공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5.18 파문 관련해서 징계가 보류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레이스를 이어가게 됐는데요. 자, 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진태 후보를 비롯해서 황교안, 오세훈 후보가 참여하는 첫 TV 토론회 오늘 오후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오후에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보수 통합의 방안에 대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또 각 후보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할지 관심사입니다.
황교안 후보는 보수 우파가 한국당의 빅텐트 안에서 힘을 합쳐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부 공격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박 전 대통령 탄핵 프레임으로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며 황교안, 김진태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체 총선 판세를 좌우할 수도권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고 있는 김진태 의원은 탄핵 국면에서 당을 지킨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또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공장에서 원인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폭발 원인을 찾기 위한 2차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한화 대전 공장 앞입니다. 네, 아침부터 지금 현장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현장 감식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고 현장이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 어제와 마찬가지로 내부 진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한화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나 김모 씨 등 공장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젊은 노동자로 한 명은 지난달 입사한 인턴 사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의 발사체를 만드는 작업장이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국가수 총기연구실장 등과 함께 폭발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 1차 현장 감식에서는 추진체 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진체 4개 중 오른쪽 뒤편에 있는 추진체에서 폭발이 일어났지만 아직 점화원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한화 대전공장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 대전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연료 밸브에 가해진 충격이 발화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국가수 감식 결과가 나오면서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한화 대전공장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 상인들이 모두 대피했고 주변 점포 3개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당 지역 소방 인력을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50여 명을 투입해 큰 불길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교역이 늘고 반도체 수출까지 증가하면서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수지는 764억 1천만 달러로 외환 위기 때인 지난 1998년 이후 21년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주요 상품 단가 하락과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48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8개월 만에 최소에 그쳤습니다. 서비스 지수는 지난 2017년 이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도입 영향으로 중국인 입국자가 감소했다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297억 4천만 달러 적자를 내 역대 2번째로 큰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노이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팀을 이번 주말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준 특파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차례 비핵화 약속을 했다면서 이를 실제 이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방문 중 가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믿지만 검증하라는 옛 소련과의 군축 협상 당시 구호까지 인용했습니다. 이어 결정은 김 위원장에게 달렸다며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시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다른 회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멀리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aiming to get as far down the road as we can in what's now a couple of weeks.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북한 비핵화 목표에서 최대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말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한 팀을 아시아에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 실무 협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의제와 실무 준비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폴란드에서 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을 내세우면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결과를 할 만한 진전된 비핵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를 풀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보일러를 틀었는데도 우리 집 난방비가 영원히 나왔다면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을까요?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영원 아파트가 올겨울에 또 나왔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시형 아파트. 한 입주민의 12월분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저렴하다는 지역 난방인데도 난방비가 무려 19만 원. 사용량이 1년 전과 같은데도 난방비가 2배 넘게 많이 나온 집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한 10만 원 정도 단가로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난방비 단가가 13만 원, 14만 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용료는 똑같거든요. 근데 단가만 오른 거예요. 단가가 오른 이유를 관리사무소에 물었습니다. 난방비가 아예 영원 나온 집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검침을 했는데 개치가 안 되는 세대가 제로 세대가 많다고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집이 아니라 900가구,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총 사용량은 비슷한데 영원히 나온 집이 많다 보니 나머지 가구의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왜 영원히 나왔을까? 이유는 계량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검침기로 난방 사용량을 측정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이렇게 검침기에 아예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세대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영원히 나왔던 한 집은 계량기 건전지를 교체하자 올해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저기 배터리 갈고 나서 이게 난방비가 또 확 오르셨다고. 네, 최근에 와서 최고 지금 우리 처음이에요. 이번에. 새로 설치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 고장이 났거나 일부러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모두 교체하는 건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과거 난방비를 기준으로 영원히 나온 가구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일부 주민이 반발한 상황. 내 돈 한 푼 아끼려는 얌체 심포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웃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아파트 난방비 영원, 이른바 난방열사 배우 김부선 씨의 폭로로 이미 지난 2014년에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경찰과 정부, 국회까지 나서서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5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는 동네 주민과 격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싸움의 발단은 김 씨의 아파트에서 일부 가구 난방비가 영원히 나왔다는 것. 소장이 20만 원 주고 계량기를 고치지 말고 그냥 쓰라고 해서 굉장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고. 이후 난방비 문제는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며 배우 김부선 씨를 난방 열사로 등극시켰고 경찰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정부 또한 전국 아파트를 모두 조사해 난방비 영원히 나온 5만여 가구 가운데 6천여 가구의 계량기가 고장나 있었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관리 주체가 영원히 나오면 즉시 그 세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하지만 처벌이나 개선책 추진은 아파트 재량으로 넘겨졌고 김부선 씨 아파트 수사도 조작 흔적이 없다는 이유로 전 관리소장만 입건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거를 고장을 냈다거나 배터리를 빼거나 이러면 이제 적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봉인이 다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봉인이. 국회에서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처벌하겠다며 앞다투어 내놓은 법안들도 기한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난방 기록을 조작하게 되면 처벌적으로 중과를 해서요. 양심을 속여서 이웃 주민들에게 그 관리비를 떠넘기는 행위, 이것을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난방비 논란. 5년이 지났지만 난방비 영원히 나오는 아파트는 여전히 전국의 11만여 가구에 달하고 계량기가 고장난 집은 12,000여 가구로 오히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오는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데 기존의 경찰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치경찰제, 기존의 경찰체계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당정청이 올해 안에 5개 시도의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안전과 민생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 조사 등 지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건 상당 부분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때부터 지속해서 논의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자치경찰단이 도입됐습니다. 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습니까? 우선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경찰과 지방 권력 간의 유착 가능성이 걱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제가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있다면 자치경찰제는 지방 세력과 밀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지휘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시도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관리하게끔 하는 제도가 반영됐습니다. 또 예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치경찰 추진 예산은 우선 국비가 지원되고 장기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지방직 전환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 잡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전체 경찰력의 인력의 36%인 4만 3천여 명을 자치경찰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자치경찰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될지가 관건입니다. 정부와 여당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해 공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지난해 11월 나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로드맵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경찰은 정보, 보안, 외사와 전국적 통일 처리를 요하는 사무를 담당하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등 민생 치안 활동을 수행할 것이라고 담당 업무를 구체화했습니다. 김부겸 생활안전부 장관은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하다 주민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무규칙을 꼼꼼히 살펴 불식하겠다면서 광역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주민 밀착형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장이 바뀐 이후 오늘 첫 공판이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5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은 형사 1부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기존 김인겸 부장판사에서 정준영 부장판사로 교체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일을 검토하고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고은 시인에 대해서 오늘 법원이 첫 판단을 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해 2월 최 시인은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행적을 드러냈고 이후 박진성 시인 등의 관련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네, 5.18 망언으로 논란이 된 한국당 의원 3명. 어제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가 결정됐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 국회의원 중에서도 5.18 유공자가 있는데요. 서른, 민병두, 최경환 의원이 어제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직접 한 분 연결해서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른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예.
자, 어제 아침에 고소장을 제출하셨습니다. 지금 논란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하고 지만원 씨 이렇게 4명입니까? 그렇습니다. 4사람입니다. 예. 자, 이거는 유공자이시기도 하니까요. 지금 민병두 의원하고 최경환 의원 함께 하셨는데 개인 자격으로 지금 소송을 내신 건가요? 예, 당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당과 상의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하고 저와 나머지 2 의원과 함께 소장을 냈습니다. 예. 자,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 이건 이제 법적으로 이미 판단이 난 사안인데요. 이번에 또 어떤 책임을 더 이제 물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만은 그리고 김진태 세 분의 의원들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돼 있는 사실조차도 또 역사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사실조차도 황당무계한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림을 해가지고 예. 5.18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고 더군다나 무슨 이 괴물이라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예. 5.18 유족들,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들, 또 부상당한 분들, 또 고통을 당한, 옥고를 치르면서 고통을 당했던 수많은 분들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파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망동을 저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렇게 두면은 이건 정말 5.18 정신은 물론이고 한국 민주주의, 우리 헌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 된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 없어가지고 네. 이건 이 고소로서 이 형사처벌을 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고소를 하게 됐죠. 예, 도저히 못 갈 수 없다. 이건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는 사안이다. 이래서 예. 고소를 하셨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한국당에서요.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그리고 김진태, 김순례 2명 의원은 전대 이후에 이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눈가림이고 쇼하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정도의 말이라면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국민 전체를 두고 헌법 체계에 대한 도전이고 하기 때문에 예. 전당대회 운운하면서 나올 문제가 아니죠. 만일에 당론상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당대표와 전 당원들이 나서가지고 정말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절대로 이분들은 징계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끝나고 반드시 징계하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언급을 하면서 전당대회 이후 운운했더라면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전혀 아니거든요. 전당대회상에서 김진태나 김순례 의원들이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은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똑같이 김진태 의원이나 똑같은 지금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발언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결정이다. 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대위에서 제명 결정된 이종명 의원, 그런데 지금 실제 제명까지 가려고 하면 이 한국당 내에서도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 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본회의에서 결국은 결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야사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사당이 이 3사람 의원들에 대해서는 제명을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윤리위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이게 잘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당 내에서는 안 될 거다. 초록 농색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예. 적어도 본회의에 이게 상정이 되게 된다면은 예. 자유한국당 내에도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과 하나가 돼서 네. 적어도 3분의 2 199명을 넘기게 되면은 3사람을 제명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국민들 요구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은 제적의원 3분의 2, 여야 4당 모두 찬성표를 던져도 15표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15표 정도는 한국당에서 충분히 이탈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네. 100명이 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는 예. 그 정도의 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동조를 하게 되면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들은 언제 만나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국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결국 본회의로 연결되면서 본회의장에서 투표로서 결정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의 논란의 발언 근거를 보면요. 5.18 진상규명특별법 이 조사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자 이 조항이 들어있다. 이게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한 사항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이게 김진태 의원이 중간에서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네. 반드시 북한군 부분들을 집어넣어야 이게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예. 할 수 없이 그때 할 수 없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넣고라도 하자 해서 안 그러면 이 특별법 자체를 통과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부득이 할 수 없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집을 피우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민주당에서 이걸 왜 허용해 줬느냐 이런 비판도 지금 솔직히 나와요. 그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그 된다.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그때는 어쨌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그나마 이것조차도 안 된다면은 이건 안 된다 생각해서 이 북한군 부분을 넣었는데 이게 전적으로 김진태 의원이 고집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이게 잘못된 법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법 자체도 고쳐야 합니다. 예. 고치면서 예.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지금 삭제하는 걸 추진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당 의원들이 여기 동의를 할까요? 지금 이 분위기로서는 동의 안 한다면은 예. 안 되죠.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북한군 개입설뿐 아니라 가짜 유공자가 있는지 들여다보자. 이게 이제 한국당 주장인데요. 그런데 김진태 의원뿐 아니라 이제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를 두고 광주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될 수 있냐 이런 의혹을 좀 제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대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80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같은 공범이고 이해찬 대표도 공범이었습니다. 네. 그것은 5.18 강주 항쟁과 김대중 대통령을 엮어가지고 함께해서 사형선고를 때리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18과 이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같이 연결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5.18과 관련돼 있다고 정리가 되는 거죠. 서른 의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뭐 비슷한 이유로 유공자가 되신 거죠? 저도 조금 저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만 저도 예. 당연히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24명의 한 명이었죠. 예. 거기다가 저는 5월 17일부터 해서 5.18에는 5월 18일부터 6월 18일에 체포가 됐는데 체포되는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광주 항쟁에 대한 꼴기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잡혔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저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면 똑같습니다. 결국. 예. 자, 유공자이시기도 하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순례 의원이 자, 유공자 집단은 괴물 집단이다.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지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한 사람이 괴물이죠. 예. 5.18 강주 항쟁은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결정적인 기여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괴물 그래서 그 유공자들이 그 괴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말 한 사람이 괴물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5.18 정신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예. 5.18로부터 5.18로 인해서 유공자가 된 분들을 훼손하는 내용은 정말 이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짓이죠. 예. 저는 과거의 당시에 5.18 상황을 광주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전체를 다 성역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광주 시민 전체가 다 함께 유공자가 돼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분들에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4천 몇백 명이 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다 구속되거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던 분들이죠. 돌아가신 분들이거나 그다음에 부상자가 되셨거나 이렇게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분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국당 내에서 북한군 개입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 명단 공개하자 이 의원들은 꽤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는 공개를 못한다 이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이걸 모를 리도 없을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예. 이미 그건 법원에서 공개해서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예. 나왔지만은 공개하잔다면 할 수도 있죠. 일테면은 유교 참전 용사들 유공자들입니다. 예. 또 월남전 장교 용사들 유공자들입니다. 그분들 공개를 안 합니다. 근데 그분들도 공개를 한다면은 저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개를 하면 되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5.18 유공자 중에는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여성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은 분들입니다. 네. 예. 그분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은 그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전 그런 경우에는 불가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안 합니다.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현재 조건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 공개를 하는 쪽으로 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찬성합니다. 얼마든지 찬성한다. 예. 자, 지만원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 발언에 어떻게 보면 촉발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또 이제 5.18은 북한군 소행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갔고요. 영상 분석이 그 근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지만원 씨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600명이 그 당시에 어떻게 왔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속에서 솟아났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뭘 했습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전혀 맞지도 않고 어느 누구도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만원이라는 사람을 정신없는 사람을 데리다가 국회에 모시다 놓고 무슨 강연회를 한다 무슨 뭐 세미나를 한다 이건 정말 자유한국당의 정신 죄송합니다만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지금 유족들은 지만원 씨는 그렇다 치고 국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5.18 단체들 이를 의원들 제명될 때까지 국회를 지키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한국당이나 혹은 국회 윤리 차원에서도 결정이 안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으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사당이 지금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사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사당과 여야 사당이 함께해서 본회의장에서 이 판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끝까지 관철시키시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18 국가 유공자이기도 한 민주당 서른 의원 연결해봤습니다. 수백억대 배임, 횡령과 법인세 포탈 혐의로 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 문제로 풀려났다 황제보석 논란으로 다시 구속된 이 전 회장. 이번에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신지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그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가담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조세포탈 부분은 이 전 회장이 범행 이후 포탈 세액을 국고에 반환한 만큼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위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회장은 선고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물건을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수법으로 회사 돈 500억 원을 빼돌리고 주식과 골프 연습장 등을 헐값에 사들여 회사에 9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법인세 9억 3천여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오늘 법원은 이 부분만 따로 선고하라는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문에 분리해 적었습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건 오늘로 6번째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016년 대법원이 횡령액을 다시 정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듬해 징역 3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법인세 포탈 부분은 분리해서 선고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번 판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난해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된 지 2달여 만에 간암 수술과 지병을 이유로 풀려나고 보석까지 인용됐지만 건강 문제를 호소했던 이 전 회장이 술집을 오고 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다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재파기환송심 결심에서 검찰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하자 이 전 회장은 술집에는 간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년 실형 선고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것인 만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이 전 회장의 형량은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 기억하시죠?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불씨가 돼서 전반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까지 드러나는 계기였는데요. 앞으로는 석유 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신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불씨로 시작돼 4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남긴 고양 저유소 화재. 화재 감지기가 없어 풍등이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폭발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화재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탱크에 설치된 인화 방지망까지 곳곳에서 뜯어져 있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화재 예방 시설이 미비하고 감시가 소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오히려 풍등을 날린 외국인보다는 저유소의 안전관리자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여론입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보관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벌이고 합동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석유 저장 탱크 주변에 화재 감지기와 외부 불꽃이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화염 방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규정이 있어도 고양 화재 때 제 역할을 못한 인화 방지망의 규격과 교체 주기 기준도 생깁니다. 11년으로 너무 길다는 지적을 받은 석유 탱크 정기검사 이외에 중간검사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지 못하도록 하고 어기면 벌금 200만 원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위험물질 저장 소유 사고는 큰 피해를 불러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예방과 대응, 제도와 기반 시설을 확충해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는 누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스 저장 시설의 정밀 진단 주기도 차등화하는 등 안전 관리 기준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5.18 망언으로 뒤숭숭한 한국당. 어제 한국당 당대표 출마자들의 첫 합동연설회가 있었죠. 통합을 강조하는 황교안, 이대로 가면 총선 필패다 이렇게 강조하는 오세훈, 그리고 애국 우파 집결 호소하는 김진태 후보. 그야말로 3인 3색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5.18 관련 발언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오후에 첫 TV토론회 예정돼 있죠. 관련 발언이 있을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핫이슈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